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야가 검수완박을 둘러싼 대치 전선이 확대가 되면서 이번엔 또 국민투표로 불똥이 또 튀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이제 먼저 제안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민주당 입장은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더라도 그 민주당의 동의가 없이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검찰 정상화 법안이 국민투표의 사안인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검찰의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검찰 정상화 법이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일단은 이 중재안은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내용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 경우에는 자기가 불러준 대로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미리 합의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카운터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신뢰를 깨는 일이거든요. 앞으로 5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깰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을 했어요. 위헌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저는 이게 단지 전국을 돌파하기 위한 지금 신뢰를 깨고 중재안을 파기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전국 돌파용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선관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입법 보완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이제 또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국민투표는 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물리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불가능하다고 단언을 했다. 불가능하다고 네네. 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국회에서 보완이 되고 통과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중재안 그 상정하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검수완박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양태들을 보게 되면 전혀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들을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합의안을 나흘 만에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고 그것이 아마 국민의힘을 향한 불신 내지는 국회를 향한 불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흘 만에 이 합의안을 뒤집어야 됐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이 두 개의 법안이 도저히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뭐 약간 긴박한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발현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신과 어떤 비판에 또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뭐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그러면 물러설 생각이 없고 이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뭐 무력화 지금 시켰고 그 전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 조정이 역시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형해화 시켜버렸고 뭐 그 국회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모두 다 우회를 해가지고 법안 상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여론에 호소를 하는 것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는 것과 내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믿어보는 사법부에게 조금 이 법안이 위헌적 소지가 많다. 내지는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는 절차 자체가 대단히 위헌적이다라고 소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하실 거고 여론은 아무리 지금 저희가 호소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고 결국 그러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에게 판단을 받아보자 이제 이런 의식 속에서 때로는 국민투표라고 하는 다소 무리한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검수완박에 대한 중재를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떨어지지만은 이것이 국민들이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이 얼마나 악법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보면요, 그 중재 안에 있던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오늘 국회 운영위를 열고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을 단독 의결하면서 또 다른 내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중수청 내용이 빠진 것을 놓고 서로 상대방 탓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중수청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중수청 내용이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맞물려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중수청 내용이 뭐 법 체계상 뭐 안 맞고 이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이거 없이 그냥 상정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검수완박 저희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어떤 조문이 구체적으로 뭐 다 나온 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도 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이야 좀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냥 조문도 없는 상태에서 막 밀어붙였거든요. 심지어 지금 법안 내에서 미비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나중에 또 따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뭐 조문도 제대로 갖춰지진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수청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 하나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추후에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 법안은 남는 게 뭡니까? 결국 민주당이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징 입법일 뿐이거든요. 그냥 통과 자체가 목적인 그냥 그 상징 자체가 목적인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중수청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자체도 민주당이 너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검수완박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좀 패착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애초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대범죄 수사청을 이렇게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6개월 이내에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검수완박, 검찰 정상화법에 대해서 위헌적 소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위헌적 소지를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지금 헌법 72조도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이게 검찰 정상화법이 위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국에서도 영장 청구와 수사가 분리되어 있고요. 수사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말은 너무 과하게 나간 것이다. 또 다시 돌아와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6개월 내에 입법을 완료하고 1년 내에 출범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논의의 장에 먼저 나서야 된다. 어떤 이유로도 중재안을 파기한 것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좀 지키시라라고 국민의힘께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장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압수수색 체포 구금 말하자면 굉장히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되는 것이 바로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동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도 없이 영장 청구만 한다. 압수수색 체포 구금이 수사도 되지 않은 채 영장 청구만 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적으로도 해석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영장 청구권과 관련돼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위헌적이다라는 이야기는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맞지만 실제로 거기는 경찰과 검찰이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검찰조차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수사들 다 검찰들이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해외의 사례를 들어서 대한민국 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당연히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신구 권력 간 계속되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한번 또 의견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한 언론사와의 특별 대담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또다시 반대 입장을 또 보였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본인의 책무를 다하라며 이렇게 또 이제 반박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신구 권력 간에 양측 간에 계속되고 있는 이런 충돌 양상 어느 쪽의 원인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두 분 생각 들어볼까요? 일단은 신구 권력의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조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일들을 보면은 대통령 직무실의 이전 그리고 대통령이 사는 곳 그곳을 이전하는 게 지금 시스템이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김건희 씨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나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인수위도 육군참모총장의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외교 공간으로 말을 바꿨죠. 김건희 씨가 그 와중에 뭐 방문했니 안 했니 이런 논란이 있는데 모든 것을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다. 물론 뭐 청와대라는 공간이 그 공간의 상징성으로 인해서 소통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대통령의 문제이지 장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국민 여론을 좀 반영해 달라라고
라는 조언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조언보다는 비판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이제 지켜보면 퇴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과거 야당 대표 문재인 의원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은 뭐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또 따로 만나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누가 봐도 사실 이건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차기 정부 인수위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비판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더 결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뭐 국민통합 국민의힘에서도 부족한 부분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협조해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내내 자신의 지지층들을 위한 정치만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의 심기에 거슬리는 개혁 법안은 그 어떤 것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정말 산재한 문제들을 하나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정부를 넘겨버렸거든요. 그게 저는 사실 마지막까지 임기 40%를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말하자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 40%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고 이것을 저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거부권을 이제 행사해 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 두 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 5년 그 내내 검찰의 기득권,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득권들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 검찰의 그 기득권을 느꼈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더 적극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벗어나는 요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네네. 네. 저도 뭐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검수완박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밝히라는 당시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에도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고 그 이후에 김호수 총장과 독대를 오랜 시간 동안 하고 나서 기껏 나온 메시지가 굉장히 두루뭉실해가지고 10명의 사람이 들으면 10명이 다 다르게 해석하는 정말 하나만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결국 나는 검수완박과 관련돼서 김호수 총장을 만났지만 그렇지만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나는 그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을 거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거였거든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외면하거나 내지는 국회의 문제로 넘겨가지고 자신이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아마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또 아마 정치적인 대답을 회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그 맥락에서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내 검찰 개혁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 기껏 해놔봐야 별거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공수처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오히려 하고 나서 공수처가 무엇을 했는지를 되돌아보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비판하는 포인트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과 관련돼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진행시키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신고 권력 간의 충돌은 방역 대책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정부가 오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했는데 이틀 전에 마스크 해제는 5월 하순쯤에 결정하겠다고 했던 인수위가 정부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방역 성과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봐야 할까요? 뭐 아무래도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코로나 방역에 굉장히 많이 동참해 주셨고 결국 피해를 입은 것도 국민이었고 지켜낸 것도 국민이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그 가슴속에 좀 쌓아놨던 울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내 2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마지막에 이제 뭐 결자 해지한다는 의미에서 뭐 방역 해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결국 차기 정부에게 어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보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은 다 남겨놓고 방역
사실상의 해제를 통해서 마스크까지 벗게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말하자면 국민들께 좀 편리하게 하는 이런 정치적 행보들을 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인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마스크 해제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굉장히 불편해했던 부분인데 당연히 인수위 입장에서도 욕심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묘한 어떤 정치적 긴장 같은 것들이 발현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결과라고는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결과였으면 대통령 선거 전에 했어야 돼요. 식당을 24시간 푸는 것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했죠. 마스크를 푸는 것도 지방선거와 참 동떨어진 5월 2일 날 한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을 정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유발하는 거고 저는 이쯤에서 마스크를 벗게 하는 것도 정부의 방역 지침상에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인수위 측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세 가지 마스크 벗게 하겠다, 24시간 풀겠다, 그리고 방역지원금이죠. 이 중 두 가지를 문재인 정부가 해냈단 말이에요. 본인들의 성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뺏겼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국민들의 방역 성과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도 아직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은 취임식 만찬 행사를 두고 최근에 이제 그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부분을 짚어보겠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이제 취임식 당일 청와대 개방 행사 때문에 청와대 영빈관 사용이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의 이제 한 호텔을 이용을 해서 취임식 만찬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혈세 잔치다 이러면서 또 이제 공세의 날을 세웠습니다. 두 분 생각 들어볼까요? 만찬이야 사실 할 수는 있거든요. 할 수 있고 대통령 취임식 때 만찬은 참 일반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간소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만찬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전 정부에선 다 만찬을 했거든요. 다만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굳이 해야 되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은 200명 정도를 초대하셨어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차량만 558대, 벤츠나 제네시스 같은 거 558대를 대여한다고 하니까 한 500명은 훨씬 더 넘는 분들을 초대하실 거예요. 지금 국민들께서 특급 호텔에서 진행되는 이 만찬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기존에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그 방역지원금, 그것을 또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말을 바꿔서 참 민심이 좋지 않은데 밖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국민들이 과연 특급 호텔에 만찬을 볼 때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건 인수위에서 잘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200명을 초대했고 이번에는 고급 차량만 500대 넘는 차량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어쨌든 혈세 만찬이다. 네. 뭐 고급 호텔, 뭐 고급 차량, 뭐 이렇게 사실상 이제 혈세 낭비라는 프레임을 굉장히 민중들이 많이 잡고 있는데 실제로 들었던 금액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전임 정부들과 비교해서 많이 드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국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손님들에 대한 예우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서 식사를 하고 어디서 손님을 맞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국격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호텔에서 한다고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 호텔에서 진행하는 만찬에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을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들께 어떤 의미를 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 만찬을 통해서 국민들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홍수 피해, 태풍 피해가 있을 때 떨어진 과일들로 화채를 만들어서 했었던 제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돈이 들어도 메시지를 줄 수 있거든요.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청년 마수 이제 그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검수완박 대치 전국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국민 투표와 중수청 설치 문제 그리고 신구 권력 간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봤는데요.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